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따스한 노란빛 조명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촉촉한 수증기는 바디워시의 상쾌한 향기를 머금고 부드러운 베일처럼 피어올랐다. 연우야, 목욕 타월 좀 가져다 줄래? 침실 침대 위에 두고 왔어. 박민준의 목소리는 샤워를 마친 뒤에 나른함이 묻어 있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끝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거실 러그 위에 앉아 3살배기 아들 서준이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우리 박도련님, 금방 갈게요. 결혼 5년 차. 민주는 언제나 처음처럼 나를 아껴주었다. 그는 이 100억짜리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유일한 햇살 같은 존재였다. 나와 서준이, 그리고 언제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태로운 균형 속에 간신히 붙들어 매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욕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주머니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에게 보낸 그의 음성 메시지였다. 휴대폰이 수화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스피커폰으로 자동 전환되었다. 그 음성 메시지는 내 허락도 없이 선명하고 악독하게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 접지선은 제가 김 기사님 시켜서 끊어놨어요. 절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서연우, 그 여자가 들어가서 샤워기만 틀면 감전사 확실해요. 그렇게 되면 이 100억짜리 빌라도 오빠 회사 지분도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음성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벌겋게 달아오른 강철 바늘처럼 고막을 꿰뚫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피가 얼어붙고 손발은 방금 냉동고에서 꺼낸 것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귓가에는 내 거친 숨소리와 그 음성 메시지에 미친 메아리만 맴돌았다. 접지선을 끊었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100억짜리 빌라. 내가 매일 순종적으로 어머님이라 부르던 사람. 내가 예의를 갖춰 아가씨라고 부르던 사람. 그들이 시시각각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 계획하고 있었다니. 거대한 공포가 얼음장 같은 손이 되어 내 목을 졸랐고 나는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안 돼, 죽을 수 없어. 나에겐 서준이가 있잖아. 나는 세차게 고개를 돌렸다. 거실로 달려가 아들을 안고 이 도살장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아마 기다리다 지쳤는지 박민준이 직접 목욕 타월을 두른 채 욕실 문을 열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잘생긴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게으름뱅이 타월 하나 가져오라니까.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내 얼굴과 극도의 공포에 질린 내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연우야, 왜 그래?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빠르게 다가왔다. 들어가지 마. 어머님이 안에 무슨 짓을 해놨어. 나는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끔찍할 정도로 갈라진 목소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는 마치 엄청나게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하하 웃었다.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날 해치겠어? 박민주는 방금 헬스클럽에서 돌아와 땀으로 온몸이 끈적거려 불쾌했다. 그는 내 경고를 듣지 않았다. 아니,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욕실로 돌아가 몸에 땀을 씻어내려 했다. 입으로는 여전히 땀 좀 봐. 나 먼저 씻을게. 겁주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손끝이 그의 팔에 거의 닿을 뻔했지만 그는 이미 축축한 욕실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벽에 달린 샤워기 스위치로 손을 뻗었다. 시간은 그 순간 무한히 느려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그 금속 스위치에 닿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발밑에 고인 물이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짧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뻣뻣하게 굳더니 워시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격렬하게 경련했다. 전류가 흐르는 치지직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마치 사신의 비웃음처럼. 민준 씨, 나는 눈앞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온 세상이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거의 동시에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고 발신지는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꼭두각시처럼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직업적인 냉정함과 도시적인 동정심이 섞인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 씨 가족분 되시나요? 저희가 스마트워치에서 발신된 긴급 구조 신호를 받았습니다. 주소는 한남동 고급 빌라 9호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워치, 민준의 손목에 있는 내가 생일 선물로 준 바로 그 애플워치였다. 나는 뜨거운 휴대폰을 쥔 채 욕실 문 앞에 쓰러져 더 이상 경련하지 않는 얼굴에서 생기가 눈에 띄게 사라져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흑백으로 변했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오직 끝없는 죽음의 정적만이 남았다. 그들이 죽이려던 것은 나였다. 하지만 죽은 것은 내 남편이었다. 그들 자신의 아들이자 그들의 친오빠였다. 병원 복도의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빛나며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핏기 없이 비추었다. 나는 응급실 박힌 의자에 앉아 마치 영혼이 뽑혀나간 조각상 같았다. 서준이는 겁에 질려 내 품에 꼭 안겨 있었고 작은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 붉은 등이 꺼졌을 때 나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급히 달려온 시어머니 김혜숙과 시누이 박지수를 향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전 시간이 너무 길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체 신호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아. 김혜숙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쓰러졌다. 박지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 자신도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 오빠.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그 비통한 모습에 복도를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가. 백발의 노모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여동생은 오빠를 잃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피부치인 우리 아들을 품에 안고 그곳에 앉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내 눈물샘은 민준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완전히 타버린 것 같았다. 오직 메마르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남았다.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연기하는 저 모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혜숙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는 틈에 그녀가 손가락 사이로 재빨리 박지수에게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없었다. 오직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혹감, 원망, 그리고 어째서 네가 라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뿐이었다. 박지수는 그 눈빛을 받고 울음소리를 순간 멈췄다가 이내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려는 듯 공기를 찢을 듯한 더 큰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내 마음은 그 순간 가장 깊고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에게는 단 한순간의 후회도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없었다. 그들의 당황은 단지 계획에 차질이 생겨 엉뚱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곧 도착했고 나와 김혜숙 모녀를 상대로 각각 진술을 받았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감전시켜 죽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 아들이자 오빠를 죽였다고 누가 믿겠는가? 증거 없는 내 주장은 남편을 잃은 과부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김혜숙이 박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피눈물이 섞여 있었다. 경찰관님,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이에요. 민준이가 욕실 배선이 낡아서 자꾸 말썽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람 불러서 수리해야지 하면서도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제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 후에 막심한 모습에 옆에 있던 간호사마저 티슈를 건네줄 정도였다. 박지수도 붉어진 눈으로 덧붙였다. 맞아요. 오빠가 운동하고 오면 바로 샤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사고가 날 줄 알았겠어요. 새언니도 바로 문 앞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고. 그들은 가벼운 두 글자로 내 남편의 죽음을 규정했다. 얼마나 완벽한 변명인가. 부주의하고 후회하는 어머니, 비통에 잠긴 여동생, 그리고 충격으로 말을 잃은 아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빈틈없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빌라로 돌아갔고 나도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갔다. 나는 그 전선을 조작했던 전기기사 김영철이 지금은 친척이라는 신분으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김혜숙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어느 부분의 배선에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다. 접지선은 분명 우리가 집을 비우고 병원으로 간 사이에 그가 감쪽같이 원상복구해 놓았을 것이다. 역시나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배선 노후와 욕실 내 높은 습도로 인한 누전 사고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잠정 결론을 들었을 때 김혜숙은 비통에 잠겨 다시 한번 실신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살인자들이 직접 연출하는 이 실감나는 비극을 지켜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보고 있나요? 이게 당신이 목숨 바쳐 효도했던 어머니예요. 이게 당신이 어릴 때부터 아끼고 사랑했던 여동생이고요. 당신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당신의 죽음을 사고라는 이름의 치부 가리개로 서둘러 덮어버렸어요. 걱정 마요. 그 가리개 내가 직접 찢어버릴 테니까. 그들의 피로 박민준의 장례식은 성대하고 격식 있게 치러졌다. 김혜숙은 재단이 잘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박지수와 여러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힘없이 기댄 채 선글라스가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렸지만 그 적절한 비통함까지는 가리지 못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그녀는 상대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자신의 불찰과 상심을 반복해서 토로하며 동정과 위로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동정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서준이를 안은 채 외부인처럼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나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민준의 흑백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그는 너무나 따뜻하게 웃고 있어서 마치 다음 순간이라도 사진 밖으로 걸어 나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 아들을 안아줄 것만 같았다. 저것 봐, 연우 씨.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갔어. 오죽하겠어. 민준 씨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앞으로 저 어린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니 다행이지. 김혜숙 여사님도 슬프시겠지만 책임감 있는 분 같아 보여.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모기 소리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그들의 눈에 나는 거대한 슬픔에 무너진 불쌍한 과부였고 미래는 오직 저 현명한 시어머니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자 김혜숙은 박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붉게 부어오른 눈을 드러내고는 내 손을 잡으며 전례 없이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연우야,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안다. 나도 슬퍼. 민준이가 떠나고 이제 이 집에는 우리 몇 사람만 남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너와 서준이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 잘하렴. 서준이는 내가 돌볼 테니. 그녀의 말은
가장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손끝과 붉게 부은 눈 깊숙한 곳에서 스쳐 지나간 탐욕의 빛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내게 알려주고 있었다. 서연우, 그리고 내 아들. 오늘부터 너희는 내 포로다. 나는 눈을 들어 멍하고 의존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김혜숙은 내 반응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 손등을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차가운 빌라로 돌아오자 소리 없는 감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혜숙은 내가 몸이 허약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 차키와 지갑을 가져갔다. 집안일을 돕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핑계를 대어내보내고 눈치가 빠른 중년 여성을 새로 들였다. 더 잘 돌봐줄 사람이라는 명목이었다. 박지수는 거의 매일 찾아왔다. 명분은 내가 헛생각을 할까봐 말동무를 해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로 온 가사도우미와 함께 한 명은 드러나게, 다른 한 명은 은밀하게 24시간 내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내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오래 만지는 것도 막았다. 심지어 내가 서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박지수는 의자를 가져와 문 앞에 앉아 새언니, 서준이랑 사이가 정말 좋네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꼭 오빠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며 감동한 척했다. 입으로는 다정한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독을 바른 모처럼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르치기라도 할까봐 경계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곧 드러났다. 어느 날 밤, 김혜숙은 전복죽 한 그릇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와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에 내밀었다. 연우야, 이건 민준이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다. 봐, 너 혼자 아이 데리고 회사 일은 알지도 못하잖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앞으로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와 서준이 생활은 내가 평생 책임지고 보장하마. 나는 그 계약서를 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박민준 명의의 모든 주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 빌라의 거주권과 그리 많지 않은 생활비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속으로 냉소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어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김혜숙의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지만 금세 자애로운 표정으로 가려졌다. 회사는 하루도 주인이 없으면 안 돼. 연우야, 내 말 듣고 서명하렴. 이게 너와 서준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야.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미 우리 안에 갇힌 사냥감을 보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 후에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김혜숙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내 정신 나간 모습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억지로 강요하진 않으마. 일찍 쉬렴. 생각 정리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그녀는 몸을 돌려나갔고 그 전복죽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겨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김혜숙과 박지수의 방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곧 다가올 승리를 축하하고 있겠지. 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게 만들어줄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 감옥에서 매분 매초가 고문이자 위장이었다. 낮에는 서준이를 안고 텅 빈 눈으로 정원에 앉아 김혜숙이 데려온 가사도우미, 왕씨, 아주머니가 죄수처럼 나를 감시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밤에는 김혜숙과 박지수가 방을 확인하고 간 뒤 이불 속에 숨어 일찍이 숨겨두었던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구형 휴대폰으로 그들의 매일의 언행을 기록하고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그들은 점점 더 참을성을 잃었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김혜숙은 식탁에서 은근슬쩍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가질 수 없는 것은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박지수는 서준이를 안고 우리 서준이 정말 불쌍해. 아빠도 없이 엄마는 저 모양이니 앞으로 어떡하니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정신적인 압박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했다. 나는 이 감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기회는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찾아왔다. 김혜숙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서재에서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허락했다. 물론 박지수가 내내 감시했다. 서재는 온통 민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의 책, 그의 펜, 그가 그리다만 설계도.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거의 버틸 수 없었지만 나는 혀를 깨물며 고통으로 자신을 깨웠다. 나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두꺼운 법전을 유품 상자에 쑤셔 넣었다. 박지수가 힐끗 보더니 비웃었다. 새언니, 그런 걸 뭐하러 봐요? 볼 줄은 알아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상자를 들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방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그 법전 사이에 끼워져 있던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고진우. 고진우는 민준의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 이 종이는 민준이 오래전에 내게 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연우야, 만약 언젠가 내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를 찾아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그의 말이 예언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구형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 유심을 끼웠다. 그 번호를 누를 때 내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전화는 3번 울리고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차분하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진우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서연우, 박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잠겨 있었다. 전화기 저편은 약 10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고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억제된 충격과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아내분이시군요. 민준 씨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 변호사님, 나는 그의 의례적인 애도를 끊었다.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었지만 말은 빨랐다. 시간이 없어요. 민준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했어요. 범인은 그의 친어머니와 여동생이에요. 전화기 저편에 숨소리가 돌았다. 나는 그가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가장 간결한 언어로 그날 욕실 문 앞에서 들었던 모든 것과 그동안 내가 겪었던 감금과 협박을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조금의 흐느낌도 없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을 진술하듯 냉정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을 모두 마쳤을 때 전화기 저편에서는 숨막히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고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와 변호사 특유의 신중함이 가득했다. 연우 씨,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음성 메시지는 녹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고진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준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지금 연우 씨는 갇혀 계셔서 행동이 불편하실 테니 증거 수집은 제게 맡기십시오.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전기 기사요. 나는 2글자를 뱉었다. 박지수가 음성 메시지에서 김 기사님을 언급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정말로 김 씨 성을 가진 전기 기사가 점검을 하러 왔었어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열쇠예요. 접수했습니다. 고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했다. 즉시 서울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연우 씨,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자신과 서준이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참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약한 사람인 척 연기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어두운 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열쇠는 건네졌다. 이제 그 열쇠가 굳게 닫힌 죄악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릴 차례였다. 고진우의 일 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이틀 후 밤, 내 구형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은 짧았다. 김영철, 남, 45세, 유자격 전기기사. 딸 김수진, 올해 A예술대학교 합격. 등록금이 비쌈. 박민준 씨 사고 3일 후, 김영철 아내의 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의 투자금이 입금됨. 송금인은 자원광고회사. 해당 회사 법인 대표 장미영은 박지수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임. 첨부 파일은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 캡처였다. 선명한 전자 영수증 캡처를 보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5천만 원. 사람 목숨 하나가 그들 눈에는 고작 5천만 원의 가치였던 것이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나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이 계좌 이체 내역서는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는 첫 번째 바늘이다. 비록 이것이 김영철이 직접 접지선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박지수와 이 사고를 단단히 묶어놓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서준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지루한 만화가 나오고 있었다. 김혜숙과 박지수는 멀지 않은 소파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곁눈질로 나를 감시했다. 나는 갑자기 고개를 숙여 품에 안긴 서준이에게 꿈결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아, 엄마가 어제 아빠 꿈을 꿨어. 아빠가 너무 춥대. 물에 전기가 흘렀다고. 쨍그랑. 박지수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갈색 액체가 그녀의 옷을 적셨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나를, 그리고 김혜숙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혜숙의 얼굴도 변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찻잔을 쥔 손가락 마디는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새로 온 가사도우미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치우지 않고. 그리고는 나를 향해 억지로 걱정스러운 척 딱딱하게 말했다. 연우야, 내가 너무 그리워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어린애한테 그런 흉흉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든 것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아픈 걸까요? 요즘 자꾸 민준 씨가 보여요. 넌 너무 피곤해서 그래. 김혜숙은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새언니 방으로 좀 부축해드려. 왕씨, 가서 안정되는 차 한 잔 끓여다 드리고. 박지수는 넋이 나간 채 다가왔다. 내 팔을 부축하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순히 그녀의 부축을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김혜숙이 목소리를 낮춰 박지수에게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뭘 그렇게 당황해? 나 좀 따라와, 서재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 나는 이미 USB 모양으로 위장한 소형 녹음기를 서재 소파 쿠션 틈새에 몰래 숨겨두었다. 그것은 민준이 예전에 회의 때 사용하던 것으로 녹음 성능이 아주 뛰어났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차가운 문에 귀를 바짝 댔다. 서재에서 곧 벌어질 모든 일을 상상했다. 그들은 분명히 다툴 것이다. 서로를 비난할 것이다. 공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녹음되어 법정에 제출될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아래층 서재 쪽에서 억눌린 격렬한 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약 30분 후 아래층은 다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왕씨 아주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안정되는 차를 가져왔다. 나는 문을 열고 찻잔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마시지 않고 그저 그녀에게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문을 닫았다. 깊은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유령처럼 조용히 서재로 잠입했다. 서재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더듬거리며 녹음기를 찾았다. 심장은 긴장과 기대로 미친 듯이 뛰었다.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전류 소음이 지나간 후 박지수의 울음 섞인 공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엄마, 그 여자가 분명히 뭔가를 들었어. 아까 물에 전기가 흘렀다고 했잖아. 어떻게,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곧이어 김혜숙의 놀람과 분노가 섞인 질책이 들려왔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일 처리는 깨끗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 김기사라는 사람, 믿을 만한 거 맞아? 그 사람이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내가 5천만 원이나 줬고 개딸로 협박까지 했어. 절대 함부로 말 못할 거야. 박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함부로 못해?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어디 있어. 김혜숙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다 너 같은 멍청이 때문이야. 그날 죽은 게 서연우, 그 천하의 태년이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이게 뭐야. 엉뚱하게 민준이만 죽고 이런 후환까지 남기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오빠가 갑자기 들어가서 샤워할 줄. 박지수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책임 회피로 가득했다.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김혜숙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워졌다. 그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최대한 빨리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년이랑 그 잡종 새끼까지 민준이 곁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어폰 속 악마의 속삭임이 끝났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엉뚱하게 민준이만 죽고 그년이랑 그 잡종 새끼까지 민준이 곁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 정말 대단하군. 김혜숙, 박지수. 나는 이어폰을 벗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오직 입꼬리만 서서히 차갑고 잔인한 호를 그릴 뿐이었다. 너희의 이 대화가 바로 내가 너희를 저승길로 보내는 첫 번째 선물이 될 거야. 나는 그 죄악의 자백서나 다름없는 녹음 파일을 즉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고진우에게 보냈다. 전화기 너머 고진우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무거웠다. 연우 씨, 이 녹음 파일의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의 살인 행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연우 씨와 아이에 대한 추가적인 살해 의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알아요. 내 목소리는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전기기사 김영철이 필요해요. 그가 직접 박지수를 지목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진우는 즉시 내 의도를 파악했다. 주범부터 실행범까지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만들어서 누구도 발뺌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김영철을 박지수의 심리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로 쓸 거예요. 고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좋습니다. 탐정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연우 씨가 김영철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도록요. 하지만 연우 씨,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위험이 아주 큰 방법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들을 자극하면 연우 씨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해요. 기회는 3일 후에 찾아왔다. 고진우 쪽에서 소식이 왔다. 김영철은 매주 금요일 밤 혼자 한강공원의 한적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접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 김혜숙의 화투 친구 생일이라
그녀와 박지수는 함께 저녁 약속에 나가야 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 김혜숙은 일부러 내 방으로 와서 서준이와 그림책을 보고 있는 나를 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연우야, 우리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 거야. 왕씨 아주머니가 너랑 서준이 돌봐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그분 부르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어머님,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먼저 두통이 있는 척하며 왕씨 아주머니에게 꿀물 한 잔을 타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선 틈을 타 미리 가루로 만들어둔 수면제 몇 알을 그녀가 부엌해둔 찻잔에 몰래 넣었다. 약의 양은 많지 않았다. 그녀를 몇 시간 동안 깊이 잠들게 할 뿐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가장 빠른 속도로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편집된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출력된 김영철의 신상 정보를 주머니에 챙겼다. 나는 방을 나와 서준이의 침대 곁으로 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긴 속눈썹이 작은 붓 같았고 숨결은 고르고 향기로웠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깨끗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가, 엄마 다녀올게.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유령처럼 빌라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피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뒷마당의 작은 문으로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밤은 묵처럼 어두웠다. 나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총성 없는 전쟁터로 향했다. 한강공원의 가로등은 희미해서 작은 구역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김영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 강가에 앉아 낚싯대 2개를 펴놓고 옆에는 낚시 상자를 두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듣고 그는 경계하며 고개를 돌렸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뜰채를 꽉 쥐었다. 김영철 씨. 나는 그에게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마스크를 벗었다. 고요한 밤에 내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내 얼굴을 확인한 김영철의 안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있을까요? 당신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겠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내딛는 걸음마다 그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는 눈빛을 피하며 목소리를 떨었고 말하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2가지 물건을 꺼내 옆에 있는 돌 의자 위에 놓았다. 하나는 박지수가 그녀의 친구 회사를 통해 그의 아내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다른 하나는 USB에 연결된 휴대용 플레이어였다. 그 안에서는 내가 공들여 편집한 녹음 파일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 김 기사라는 사람, 믿을 만한 거 맞아? 그 사람이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못할 짓이 어디 있어. 필요하면 그놈까지 같이 처리해버려. 깨끗하게. 김혜숙의 음흉하고 악독한 목소리가 고요한 강가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마치 저주처럼. 김영철의 얼굴은 새하얗던 것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 거래 내역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녹음 내용을 들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봤어요?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도도 없었다. 그 사람들 눈에 당신은 그저 쓰고 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5천만 원으로 딸의 등록금도 사고 당신의 충성심도 샀죠. 어쩌면 당신 목숨값일지도 모르고요. 나는 그의 딸 김수진의 대학 합격 통지서, 사본을 거래 내역서 옆에 살며시 놓았다. 따님은 아주 우수하네요. 앞날이 창창해요. 만약에 자기 등록금이 다른 사람의 목숨,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만해.
김영철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다. 목에서는 갇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들이 시킨 거야. 내 딸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선택권이 있었겠죠.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계속 그들의 개로 살다가 입막음 당해서 죽는 것. 그리고 당신 딸이 평생 살인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하는 것. 둘째, 나의 증인이 되는 것.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녹음하세요. 법이 당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고 딸에게 깨끗한 길을 남겨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새 녹음기 하나를 돌의자 위에 놓고 그의 앞으로 밀었다. 선택해요. 밤바람이 불어와 강물의 잔물결이 일었다. 김영철은 핏발선 눈으로 나를 그리고 그 녹음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공포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다. 한참 후에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녹음기를 집었다. 말하겠소. 내가 전부 다 말하겠소. 김영철의 심리적 방어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했다. 죽음의 위협과 딸의 미래라는 중압감 속에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작은 녹음기를 향해 그는 쉰 목소리로 간헐적으로 죄악의 시작을 모두 복원했다. 박지수가 먼저 그를 찾아와 돈을 주며 배선 점검을 핑계로 빌라에 들어가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상세한 욕실의 전기 및 수도 배선도를 주며 다른 가전제품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욕실의 샤워기와 욕조만 치명적인 함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접지선을 정확히 알려주었다. 그 여자가 그때 나한테 그냥 새언니를 좀 겁주려는 거라고, 교훈을 주려는 거라고 했소. 절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귀신에 씌었는지 그 말을 믿어버렸소. 김영철의 목소리는 후회와 공포로 가득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줄이야. 그것도 박 사장님이. 일이 터진 후에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와서 거에게 입막음 돈을 주고 내 딸을 가지고 협박했소. 만약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내 딸이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나의 추측 및 김혜숙 모녀의 녹음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녹음기를 되찾았다. 거의 쓰러질 듯한 이 중년 남자를 보며 내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다. 만약 그의 탐욕과 비겁함이 없었다면 민주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증언을 직접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당신이 살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빌라로 돌아왔을 때 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 뜨거운 결정적인 증언을 이전의 증거들과 함께 암호화하여 고진우에게 전송했다. 전화기 너머 고진우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분노가 느껴졌다. 연우 씨,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충분해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녹취 증거, 모든 것이 완벽한 폐쇄 루프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창밖에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진 김혜숙의 방을 보며 평온하고 냉혹하게 말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왜죠? 고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증거는 이미 명백한데요.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 너무 가벼워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가장 화려하고 드이한 순간에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고상하고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 아들을 죽이고 오빠를 죽인 얼마나 더럽고 악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 보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공개적인 심판을 원해요. 고진우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했다. 그는 나를 너무 잘 알았고
민준을 너무 잘 알았다. 그는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것이 단지 정의감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사무친 증오라는 것을 알았다. 좋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한마디만 했다. 알겠습니다. 연우 씨,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무대가 필요하신 거죠? 네. 나는 달력에서 김혜숙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날짜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직접 저를 위해 무대를 마련해줬어요. 그날은 2주 후 김혜숙의 환갑 잔칫날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혜숙과 박지수는 내 정신병이 더 심해졌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고 멍하게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순종적으로 심지어 비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김혜숙이 주식량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자 나는 그녀를 보며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어머님, 저 이 집에서 나가 살고 싶어요. 여기는 온통 민준 씨 흔적뿐이라 견딜 수가 없어요. 저에게 돈을 좀 더 주셔서 저랑 아이가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나의 탐욕과 나약함은 김혜숙 모녀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그저 돈 몇 푼 챙겨서 연명하려는 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김혜숙은 가식적으로 내 요구에 동의하며 자신의 환갑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생일 잔치는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마지막 기한이 되었다. 그들은 잔치가 끝나면 나를 쫓아내고 100억대 재산을 독차지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잔칫날 직접 그들을 위해 지옥의 막을 열어줄 날을 기다렸다. 환갑잔치 준비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혜숙은 이전의 슬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다시 기품 있고 수완 좋은 박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명사들을 초대했고 5성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렸으며 값비싼 드레스를 맞췄다. 자신의 환갑잔치를 더없이 화려한 축제로 만들 작정이었다. 박지수도 매일같이 화사한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치 박씨 가문의 새로운 여주인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그들이 더위하고 과시할수록 나는 더욱 침묵하고 쇠약해져 갔다. 나는 매일 서준이를 안고 창가에 앉아 곧 시들어버릴 식물처럼 보였다. 새언니, 엄마 생신잔치 때는 꼭 정신 차려야 해요. 박지수가 우아하게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날은 다들 이름 있는 분들만 오시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연약하고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았어요. 아가씨, 저 갈게요.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과 곧 성공할 것이라는 쾌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축하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고진우에게 연락해 나의 모든 계획을 알렸다. 나는 잔치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녹음 파일과 김영철의 증언 영상을 틀 것이라고 했다. 고진우는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다. 연우 씨, 그렇게 하면 여론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들이 궁지에 몰려 연우 씨와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내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고요했다. 제가 증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변호사님이 경찰과 함께 연회장 입구에 나타나 주셔야 해요. 나는 여론의 심판뿐만 아니라 법의 제재도 원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고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연우 씨는 자신과 서준이의 안전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품에 잠든 아들을 보며 부드럽지만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환갑 잔치 전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빌라에는 온갖 값비싼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김혜숙과 박지수의 웃음소리는 거의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주인 행세를 하며 잔치 후에 빌라를 어떻게 다시 인테리어 할지
눈에 거슬리는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상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나는 먼저 김혜숙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주식 양도 계약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어머님, 저 생각 정리했어요. 내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눈빛은 현실에 대한 굴복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도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돈을 주셔서 서준이 데리고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김혜숙은 계약서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숨길 수 없는 환희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것을 감추고 마음 아픈 표정을 지었다. 연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걱정 마라. 어미가 너희 모자를 박대하진 않을 테니. 그녀는 펜을 들고 내게 서명을 재촉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계약서 마지막에 내 이름을 적었다. 내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나는 김혜숙과 그녀 뒤에 서 있던 박지수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더이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의 눈에 이 도살당할 양은 마침내 모든 저항을 포기한 것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서명한 이 계약서가 곧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함께 그들의 탐욕과 죄악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철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명을 마치고 나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머님, 잔치에는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제 꼴이 이런데 가봐야 어머님께 패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김혜숙은 즉시 거절했다. 말투는 단호했다. 너는 반드시 가야 해. 민준이가 떠나고 네가 이 집의 맏며느리인데 네가 안 가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걱정 마라. 가서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 아무도 널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녀는 정신 나간 며느리인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자신의 관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눈 속에 냉소를 감추고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환갑 잔칫날, 나는 서준이를 안고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김혜숙과 박지수의 뒤를 따라 그 화려한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배우는 이미 자리에 섰다. 이제 곧 멋진 연극이 시작될 것이다. 연회장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눈부셨다. 김혜숙은 맞춤 제작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비취 장신구를 착용한 채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모든 이의 축하와 찬사를 받았다. 사모님,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요, 환갑이라고는 믿기지 않네요. 40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김혜숙은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입으로는 겸손을 떨었지만 눈 속의 더이함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때때로 고개를 돌려 구석에 앉은 나를 보며 하객들에게 한탄했다. 아휴, 우리 민준이가 일찍 간 게 안타깝죠. 연우, 쟤도 참 박복한 아이예요.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아직도 온전치 못해요. 앞으로 제가 이 늙은 몸으로 서준이를 키워내야죠.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없었다. 자신의 인자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나의 무능함을 암시하며 훗날 손자와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밑밥을 깔아두었다. 나는 서준이를 안고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에 귀를 막은 채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투명인간 같았다. 하지만 내 곁눈질은 단 한순간도 박지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역시나 연회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박지수는 레드와인 2잔을 들고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새언니, 오늘 우리 엄마 좋은 날이잖아요. 마음 아픈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셔요. 오빠 대신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내 앞으로 밀었다.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해 보였다. 나는 조명 아래 기이한 암적색을 띠는 그 액체를 보며 마음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은 끝까지 안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그들 눈에 나와 서준이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이 와인에는 분명 무언가 타져 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그녀를 그리고 그 와인을 보았다.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아가씨, 저 술 못 마셔요. 에이, 딱 한 모금인데 괜찮아요. 박지수의 말투는 단호했고 심지어 약간의 위협적인 기운마저 느껴졌다. 새언니, 오늘 어른들 다 보고 계시는데 설마 우리 엄마 체면까지 안 세워주시는 건 아니죠? 주위 몇몇 테이블의 하객들이 이쪽 상황을 눈치채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아래의 손은 조용히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은 내 핸드백 카드 슬롯에 교묘하게 고정되어 카메라가 정확히 테이블 위를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알았어요. 마실게요.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수가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 내 손이 실수로 떨리면서 와인 한 잔이 전부 내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 나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일어섰다. 티슈로 허둥지둥 드레스를 닦았다. 박지수는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연신 사과하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마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서준이를 안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박지수의 눈에서 악독한 아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남은 정상적인 와인잔을 들고 김혜숙에게로 향했다. 나는 서준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음향과 프로젝터를 제어하는 통제실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화한 박지수가 술을 권하는 영상과 이전의 모든 증거들을 함께 통제실 컴퓨터로 옮겼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화면에서 무대 위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김혜숙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과 만족의 미소로 가득했다. 어머님,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한 뒤 서준이를 안고 천천히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내가 다시 연회장에 나타났을 때 무대 위에 김혜숙은 감정에 복받쳐 손수건으로 감격의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오늘 이 늙은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친지, 친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는 비록 떠났지만 여러분과 지수, 그리고 제 사랑스러운 손자 서준이를 보니 제 인생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서준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나의 등장은 박수 소리를 점차 잠재웠다.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정신 나간 과부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김혜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는 경계심과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다. 연우야, 너 뭘 하려는 거니? 박지수도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나를 막으려 달려왔다. 새언니, 미쳤어요? 빨리 내려와요?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나는 객석의 수백 쌍의 호기심, 동정, 혹은 경멸이 섞인 눈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았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돌려 얼굴이 굳어버린 김혜숙을 보았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오늘 어머님 환갑을 축하드리기 위해 며느리인 저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선물 따위는 필요 없어. 김혜숙은 날카롭게 내 말을 끊었다. 당장 내려오지 못해. 서두르지 마세요, 어머님. 나는 웃었다. 박민준이 죽은 후 처음으로 웃는 미소였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 이 선물은
어머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무대 뒤편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그것은 고진우와 미리 약속한 신호였다. 다음 순간 연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연회장은 잠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어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밝아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닌 어두컴컴한 서재였다. 스크린 위로 김혜숙과 박지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공포와 탐욕으로 뒤틀린 대화가 최고급 음향 장비를 통해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귀에 터져 나왔다. 다 너 같은 멍청이 때문이야. 그날 죽은 게 서연우, 그 천하의 사년이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이게 뭐야. 엉뚱하게 민준이만 죽고 이런 후환까지 남기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오빠가 갑자기 들어가서 샤워할 줄. 기회를 봐서 그년이랑 그 잡종 새끼까지 민준이 곁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녹음 재생이 끝나자 연 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순식간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김혜숙과 박지수를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를 보듯 쳐다보았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박지수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김혜숙도 온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곱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은 지금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조작이라고요? 나는 냉소하며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겼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공포에 질린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전기기사 김영철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박지수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지선을 끊으라고 지시했는지, 어떻게 돈과 가족으로 자신을 협박해 입을 막았는지를 전부 자백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박지수가 김영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은행전자 영수증이었다. 붉은 직인이 선명하고 아이러니했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내가 방금 휴대폰으로 녹화한 박지수가 독이 든 와인잔을 들고 내게 마시라고 강요하는 그 장면에 멈췄다. 박지수 씨, 나는 마이크를 들고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도 조작이라고 말할 건가요? 아, 박지수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시장 바닥의 아낙네처럼 나를 때리려 달려들었다. 그리고 김혜숙, 그녀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 붉은 드레스는 지금 보니 마치 피에 젖은 것 같았다. 객석의 하객들은 마침내 거대한 충격에서 벗어났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이랑 오빠를 죽이다니. 뱀 같은 것들. 사람도 아니야.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 비난과 저주가 파도처럼 무대 위에 초라한 모녀에게 쏟아졌다. 이 혼란 속에서 연 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고진우가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과 함께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경찰의 등장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현장의 모든 소란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선두에 선 경찰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는 현장을 훑어본 후 무대 위에 주저앉은 김혜숙과 미친 듯 날뛰는 박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김혜숙 씨, 박지수 씨, 경찰관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험 있었다. 그는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당신들은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김혜숙과 박지수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의 금소금이 마침내 김혜숙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깨운 듯했다.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들었다. 한때 우아했던 그녀의 눈은 지금 핏발과 광기 어린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경찰도 하객도 보지 않았다. 오직 나를,
그리고 내 품에 안전하게 안겨있는 서준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서연우.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히스테릭한 고함을 질렀다. 너 때문이야. 다 너 같은 캔년 때문이야. 왜 네가 죽지 않은 거야. 죽었어야 할 건 너였어. 그녀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마치 갇힌 야수처럼 경찰의 제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악독한 언어로 나에게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랑 내 잡종 새끼 둘 다 편히 죽지 못할 거다.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영원히. 그녀의 저주는 가장 더러운 오물처럼 나와 아이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준이를 안고 거의 연민에 가까운 눈빛으로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곧 지옥으로 떨어질 악귀에게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나의 반격이 아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중시했던 것들, 돈, 지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던 그녀가 직접 죽인 아들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다. 박지수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질 때 몸이 흙처럼 무너져 내렸다. 입으로는 그저 내가 아니야.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내가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경찰이 그들을 데리고 죽음처럼 고요한 인파를 지나 연회장을 나갔다. 그 화려했던 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고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도 완전히 막을 내렸다. 하객들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동정, 경애,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고진우가 내 곁으로 와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 끝났습니다. 연우 씨. 나는 고개를 숙여 소란에 잠이 깨어 흑백이 분명한 큰 눈으로 신기한 듯 나를 바라보는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다. 그래, 다 끝났다. 민준 씨, 당신의 복수는 내가 했어요. 우리 아이도 내가 지켰어요. 그 충격적인 환갑잔치 심판은 한동안 도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김혜숙과 박지수는 고의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증거가 명백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100억짜리 빌라와 박민준 명의의 모든 재산은 합법적인 유산으로서 나와 아들 서준이에게 귀속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진우에게 연락해 빌라와 모든 주식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평온하게 말했다. 재단을 하나 설립해주세요. 이름은 민준수호재단으로요. 그 돈으로 우리처럼 가정폭력과 범죄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고진우는 전화기 저편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는 한마디만 했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나는 피와 음모로 얼룩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단지 한 번 들러 나와 민준의 결혼사진과 서준이의 장난감 몇 개만 챙겨 나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서준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는 비행기 표 2장을 샀다. 그곳은 사계절이 봄처럼 따뜻한 해변 도시였다. 민준이 살아있을 때 은퇴하면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늘 말했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창문 너머로 나의 모든 사랑과 증오를 담고 있는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차들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모든 것이 내가 처음 왔을 때와 같았지만 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품에 기대어 이미 잠든 아들을 보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달콤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가,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단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 목까지 사랑을 담아 열심히 잘 살아갈게.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 창밖은 10,000m 상공의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의 인생길이 여전히 외롭고 길지라도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황금 새장 속의 카나리아도 피에 젖은 복수를 하는 심판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어머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힘껏 나아가는 평범한 어머니다.